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을 그것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기대값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게임을 한 판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에도 기대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사면 기대값은 500원입니다. 왜냐하면 로또를 판매한 전체 판매금 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전체 상금을 합하면 판매금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전 던지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원을 잃게 됩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기대값은 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게임을 한번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20원을 벌게 됩니다. 100번 반복하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앞면이 나오면 내 전체 자산이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모든 자산을 잃게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몰빵 게임입니다. 이런 경우 기대값은 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내 자산은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 자산이 X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을 한번 했을 때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이 게임의 기대값은 1.2X가 됩니다. 즉, 이 게임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내 자산은 20%가 늘어납니다. 이런 게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이 게임을 10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자산은 0원이 됩니다. 즉,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경우 내 자산은 2의 10승, 즉 1024배가 되지만 99.9%의 확률로 내 자산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투자금이 0원이 될 확률은 드물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앞면이 나오면 내 자산이 50%가 불어나고 뒷면이 나오면 내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게임이 아니라 주식 투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고른 다음 이 종목에 전 자산을 투자합니다. 성공하면 자산이 50%가 불어나고 실패하면 자산은 50%, 즉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열심히 분석했다고 가정하고 승률을 60%라고 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게임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값을 계산해 보아도 한번 투자를 할 때마다 10%씩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을 1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번 성공했기 때문에 1.5의 6승 곱하기 4번 실패했기 때문에 0.5의 4승 계산하면 내 자산은 71%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횟수를 20번, 50번, 100번으로 늘리면 언젠가는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승률을 60%로 가정했는데도 기대값은 분명히 10% 이익이라고 계산되었는데도 내 모든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내 자산은 0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승률이 70%, 80%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률을 70%, 80%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전자의 1년 뒤, 5년 뒤 주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용 회장님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맞추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정액 투자를 하거나 정률 투자를 해야 합니다. 60% 승률만 보장된다면 4번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률 투자 방법입니다. 승률에 따라 가장 적정한 투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켈리의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60% 승률에서는 10% 이내로 반복 투자하는 게 가장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동전 게임과 달리 횟수를 늘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승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몰빵 투자는 내가 확신이 있어도 절대 금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몰빵 투자를 넘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이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하락장이 수십 년간 이룬 자산을 모두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처럼 투자의 대가들 중에는
집중 투자로 큰 성공을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의 경우는 본인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의 승률은 70% 또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로 안전하게 꾸준히 자산을 우상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6월 말 기준 한국형 SCHD의 비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비용 합계는 0.3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비용 합계는 0.3145%로 나타났으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0893%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일단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6월 20일 상장되어 6월 한 달 중 열흘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7월 말 기준 보수를 보고서 판단을 하려 합니다. 타이거의 비용이 7월에도 이와 비슷하게 나온다면 새 상품 중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 같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비용은 이번 달에도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총보수가 0.06%로 반영되어 있지만 7월 11일부터 총보수를 0.06%에서 0.01%로 낮추었습니다. 총보수를 0.01%로 계산하면 비용의 합계는 0.2645%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거의 0.1%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총보수를 0.05%에서 0.03%로 낮추었음에도 기타 보수를 줄이지 못하고 매매 중개 수수료도 조금 늘어나면서 에이스와 비용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계속 커져 곧 900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가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꾸면서 세 상품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모두 월 배당 상품이 되면서 수수료 차이가 새 상품의 경쟁력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단점 중 하나가 시총이 작다는 것이었는데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보면 곧 이 단점도 극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8월 초에는 에이스의 마지막 분기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9월부터는 새 상품 모두 월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SCHD 새 상품의 6월 말 기준 비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SCHD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총 보수를 0.01%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하된 수수료는 7월 20일 목요일부터 반영됩니다. 앞서 에이스가 먼저 미국 고배당 S&P에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이름을 바꾸고 배당도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꾸면서 총 보수를 0.01%로 선제적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한국형 SCHD 세 상품 중 두 상품은 총보수가 0.01%가 되었고 신한자산운용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 아직 0.03%인 상황입니다. ETF를 보유할 때 우리가 내는 비용에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매월 새 상품의 전체 비용을 비교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3596%이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3145%이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0893%였습니다. 다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6월 20일 출시되어 6월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20일간의 데이터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말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난 영상에서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보수가 0.01%로 인하가 결정된 상태였고 타이거의 총보수는 0.03%인 상태에서 과연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고려했을 때 타이거가 에이스보다 비용이 더 저렴할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월 말 기준 데이터에서는 이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보수만 0.03%이고 나머지 두 상품의 총보수는 0.01%인 상태에서
한 달을 풀로 채운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7월 말 기준 데이터도 6월 말 기준처럼 타이거가 압도적인 비용 차이를 보인다면 저는 과감히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두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옮겨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체의 0.2%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1억을 매도할 경우 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01%에서 0.02% 내외의 증권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 수수료는 이처럼 거의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ETF를 1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경우 약 2, 3만 원 정도의 증권사 수수료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ETF를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거래 비용의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의 비용이 계속해서 저렴하다면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는 내년 3월에는 부부의 중개형 ISA의 만기자금 약 1억 6천만 원 대부분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매수에 쓸 생각입니다. 최근 에이스의 수수료 인하로 에이스의 시총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고 타이거와 솔은 시가총액이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에이스 상품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타이거의 총보수 인하로 앞으로 타이거의 시총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총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게 비용 면에서나 환급 면에서나 자산가치 반영 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드디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마지막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8월 9일부터 총보수를 0.03%에서 0.01%로 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까지 모두 총보수가 0.01%로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 상품이 모두 월배당의 총보수도 같아지면서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총보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데다가 새 상품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앞으로 새 상품 모두 비용 통제를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 상품 중 아무 상품이나 매수하더라도 사실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할 때 가장 최근 기준으로 총보수와 기타 보수,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한 총 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그때그때 판단해가며 매수해가려 합니다. 간혹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몇몇 분께서 배당률도 고려해야 하지 않은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배당률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배당률이 낮더라도 어차피 적게 배당한 만큼 그 자산은 ETF에 유보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용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보수 인하로 이제 다시 세 상품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타이거와 솔이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고정비용을 나누어 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스도 시가총액이 1000억을 돌파한 상황이고 비용을 지금처럼 낮게 잘 유지한다면 해볼 만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20억의 금융자산을 모으는 게 목표이고 대부분을 ETF 형태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에 20억을 담아서 매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꺼내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내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매년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고작 2, 300만 원대로 통제할 수 있으니 매년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표대로 50세에 20억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80세까지 30년간 매년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며 30년간 합산하면 총 6억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20억에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을 탈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적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매년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납입하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납입한 연금은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라면 저율의 세금만 내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수령한도가 있어서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저율의 세금만 내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한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운영을 통해 받은 수익금만을 놓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저율과세되는 연간 수령한도를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400만 원 또는 1,4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1,5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든 국회든 사적연금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보다 사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로 무조건 넘어갔던 것을 올해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한 점도 그렇고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해 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결정은 쉽사리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몇 년 뒤에는 연봉만큼이나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가 관심사가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를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만큼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2,4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월 200만 원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7월 2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2.5%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2%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1%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7.5%와 31.9%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호실적과는 다르게 큰 격차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 현황입니다. 올 한 해 보유 종목들이 지수에 비해 상승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에도 1,1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7월 한 달간 현재까지 총 2,500만 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65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고 23년 연간으로는 1,084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실적은 1억 8,163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가 투입한 현금으로 태광산업과 세방우선주를 추가 매수하였고 아세아 재질을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누적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 넘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수익을 낸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년과 21년에 많은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고 덜 오른 것으로 판단되는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당금 때문입니다.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각 종목에서 받은 배당금은 각 종목의 수익률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전체 평가 금액에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수개월 동안 태광산업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배당금은 매우 낮고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저평가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광산업의 현재 시총은 약 7천억 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고작 0.28%에 그치고 있고 PBR은 0.13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를 24.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제외한 실질적인 시총은 약 5,300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태광산업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양이지만 지배 순이익은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까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총이 5,300억 원인데 최근 3년간 지배순이익의 합계는 8,000억 원대입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무엇보다 태광산업의 매력은 자산가치에 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총 부채가 7,221억 원인데 유동자산으로 전체 부채를 다 갚고 나면 1조 3천억 원이 남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도 3조 원이나 됩니다. 태광산업은 SK브로드밴드, 흥국화재, 우리홈쇼핑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지분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광산업의 실질적 시총은 5,300억 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태광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요? 대략 계산해도 5조 원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가격의 10배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상속 이슈 등 트리거가 생긴다면 10배가 되어야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광산업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단기간에 이 기업이 이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는 단기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평생 동안 한 번만 상승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 평생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BYC 우선주도 비슷한 마인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세아제지가 주조 환원 정책에 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세아제지는 제가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주 환원 정책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당에 관한 발표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별도 순이익의 25%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아제지의 22년도 별도 순이익은 약 650억 원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4.6%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고배당주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 500원의 추가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0원이면 1.3% 정도 되는 배당률입니다. 아세아제지는 과점 형태를 띠는 골판지 업종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은 3,500억 원대인데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 원씩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0억 원이면 시총 대비 5.6%에 달하는 양으로 적지 않은 수량입니다. PER이 낮아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를 들 수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덮어 종목으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어가면서 2년간 5배 넘게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세아제지는 내년에 5대1로 주식 분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주식 분할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아세아제지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아세아제지로 그치지 않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다른 많은 종목들도 아세아제지처럼 주주 친화적인 발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원금은 3억 2,6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8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4억 원대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7월 2주차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7월 3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23년 7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8%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7.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7%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7%와 37.6%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고작 0.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23년이 시작할 당시 평가금은 4억 4,579만 원이었고 올해 지금까지 입금한 자금을 반영하면 원금은 4억 9,699만 원이며 현재 평가금액은 5억 15만 원인 상황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834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31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실적은 1억 7,395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는 올해 2분기 실적이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가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실적도 더디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금호석유의 2분기 실적은 많은 리포트들이 약 1,000억 원의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페놀 사업 부분이 너무 좋지 않아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3분기부터는 실적도 완만하게나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에 반등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도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주가도 반등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현재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중 850억 정도를 매수한 상태로 이제 곧 자사주 매입이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약속한 것은 비교적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이 끝나자마자 소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정말 미스테리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은 거의 4조에 이르며 지배순이익으로도 1조 5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시가총액은 본주 우선주 모두 합해도 2조 7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사무비의 경우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도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2,6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4억 원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억 원대를 버텨주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